네, 방금 소개받은 장사문입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모두의 그 양보경 총장님께서 이렇게 조선 지도의 흐름에 대해서 쭉 개괄을 해주셔서 제가 그 발표하기 굉장히 좀 편해졌습니다. 어떤 저 전반적인 그 흐름을 이해하시고 제 말씀을 들으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그 작년에 진주박물관에서 근무를 할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관내에 지도 연구자가 있으니까 한글 조선 전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달라는 부탁을 듣고 이제 말씀 이제 자문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조그만 글을 또 그래서 그 저희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학회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있어서 또 오늘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이제 우리 해양박물관이 소장한 조선 후기 한글 조선전도가 이 지명과 주기문이 모두 한글로 표기된 희귀한 지도라는 데는 뭐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미나는 굉장히 목적성이 분명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자료의 의미와 가치를 분명히 밝혀서 소위 이제 국가지정문화재라고 하는 모든 이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목적 의식 하에 이 세미나가 마련이 되었는데요. 주제 의식이 선명하니까 저도 굉장히 의지가 강해졌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 최근의 공부 분야가 이제 17세기 이후에 소위 뭐 말하자면 조선 후기의 지도들, 그 중에서도 제가 좀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세하지 않은 지도, 네, 현대인의 눈에 비춰 볼 때는 자세하지 않아서 내지는 정확해 보이지 않아서 사실 주목을 받지 못했던 지도들을 주목하는 자리입니다. 예. 근데 왜 그런 지도를 만들었을까? 그러면 이제 현대인들은 서구 과학사상이라고 꼭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매우 정확하고 자세한 그런 지도에 대한 어떤 확정 편향이 있죠. 그게 우수한 지도다. 그게 지도다. 라는 편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지도의 기본적인 정의가 달라지면 그 기본 전제도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 2018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재직 시에 지도 예찬, 조선지도 500년 공간, 시간, 인간의 이야기라고 하는 지도 특별전을 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특별전에서 제가 가장 얻었던 큰 수확은 제가 공부가 그렇게 길지도 않은 사람입니다만은 지도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볼 수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 보통 사전적인 정의로는 이 공간상의 어떤 지리적 실제를 일정한 축적 비율로 줄여서 만든 매체겠죠, 지도가. 근데 제가 공부해 본 바 조선의 지도는 그런 형식으로 정의를 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지도는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재정의해 본 그 언명은 한 공동체에 대해서 한 공간에 대해서 공동체가 가지는 지식, 관점, 바람, 기대, 욕망을 담는 매체다. 이렇게 한번 제가 재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초학자의 호기죠. 뭐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그 연배가 좀 위이신 어른들은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영화 이름 제목 중에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이게 이제 가끔 주말에 이렇게 이제 할 일 없을 때 이게 상영되는 영화죠. 그런 영화가 있는데 저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지도다라고 부를 수 있을 거라 같은 그런 생각인 거죠. 뭐 세상 사물 중에 뭐 어떤 사람들의 어떤 기대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욕망을 안 담는 매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뭐 요 조그만한 이 생수병에도 사실은 갈증을 덜어내고 싶은 욕망이 들어 있죠. 그러니까 지도도 마찬가지고 매우 전형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제 말씀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17세기 이후에 18세기, 19세기를 읽는 하나의 어떤 관점을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리는 간단한 지도 있잖아요. 좀 어설퍼 보이는 지도들에 담긴 욕망이
굉장히 거창하더라는 겁니다. 예, 아주 심플하게 아주 그냥 그렇게 뭐랄까 솔직담백하게 뭐 지른다고 그럴까요? 예, 시쳇말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특성들이 재밌어서 제가 사실은 이런 지도들을 좋아하고 실제로 이런 지도들이 더 많이 읽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정상기라든가 신경준 선생이라든가 김정호 선생의 지도는 직접 대중들이 많이 읽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 장짜리, 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13장짜리 여지도, 이런 지도들이 현존하는 양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웬만한 뭐 지금 해양박물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중과 함께 호흡했던 지도들은 이런 오늘날의 현대 한국인들의 눈을 봤을 때는 어설퍼 보이는 지도일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 주목해야 된다 그겁니다. 근데 게다가 한글로 이게 작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보적인 가치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 박물관에서 굉장히 아쉬우실 것 같아요. 약 올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그게 또 보다 보니까 한글로 표기한 그 한글을 병기한 지도들은 조금 덜어 이제 보이고 또 외국에는 보니까 정상기류의 그 동국지도 이제 팔도지도 분첩 같은 경우에는 순 한글본도 있더군요. 예, 그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고. 근데 어쨌든 이런 지도가 이제 한글로 이 지도가 나타난 이후로 여기도 한글 있어요 하는 제보들이 이제 들린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찾아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15세기의 정척과 양성지가 만든 동국지도의 모습을 띠고 있고, 지명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제작 연대를 보통 지도에다 표시하지 않는 관행이기 때문에 이제 지명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산청이나 뭐 안의 뭐 이런 곳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지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고쳐진 거는 그 안음 산음 그러니까 이제 음할 음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뭔가 병고가 생긴 게 이것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바꿨다는 겁니다. 27년에. 그래서 산청이 이제 원래 산음이었는데 바뀐 거고 이산 요게 그리고 우리 이제 그것도 꽤 오래된 드라마입니다만 정조가 이름이 이산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상전하 이름하고 똑같은 도시를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꿨는데 오늘날 지도 연구자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요 정도 시기 67년 이후 76년 이전일 거다라는 추정이 가능하고 뭐 요거 외에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파악하는 방법이 이제 그 개별 고을의 수령이 예를 들면 부사냐, 군수냐, 현령이냐, 현감이냐 이런 걸로 따지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런 그 벼슬의 위계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는 구분해낼 수도 없고 18세기는 대체로 그걸로는 또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는 그걸로 조금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냥 구두로 말씀드렸던 거가 여기 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척 양성지 유형의 조선 전도는 말하자면 국가 표준 지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기 이래 이제 유행을 했는데 이게 18, 19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선호되었으며 특정한 수요를 위해서 지도의 지명을 한글로 표기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중간 두 번째 문단이 아까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 별다른 의미 부여를 안 한 것은 이제 지도 제작 기술의 발전과 지도의 물리적 정확성에만 주목하는 오늘날의 관점과 선호에 기인한 거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논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게 이 블루오션이다 하고서 제가 지금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선호에 기인한 거고 이 조선 후기 사회의 선호와 장기 유행에 따른 평가가 부족한 점에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한글 조선 전도 지명에서 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이 연대는 이 한글 전도 제작의 바탕이 된 한자 모본의 제작 시기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 필사본 한글 지도의 제작 연대를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유동적일 수는 있다는 말씀은 좀 미리 전제를 해두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선행 연구가 없어요. 첫 번째 문단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기봉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 정상기의 동국지도나 그러니까 이제 18세기 전반의 동국지도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지도가 나왔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수정본 지도
뭐 정철조, 정후조 이런 수정본 지도가 나왔는데 이게 민간 수요에 부응할 만큼 축소되지 못한 것을 그 이유로 봤어요. 근데 조금 저는 설명이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안을 다루신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정상기 선생 같은 경우에는 조선 전도와 또 이어지는 팔도 분도 요거를 정확하게 그려내서 지도책을 만드는데 훨씬 더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한 장짜리로, 왜 여러분들도 한 장짜리 한국 지도를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수요를 안 채워줬단 말이죠, 정상기라는 사람은, 그죠? 비싸게 그러니까 팔도 분다고 붙여서 팔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장짜리 지도에 대한 수요는 결국은 조선 전기에 유행했던 조선 전도를 번안해서 그리는 것으로 충족이 되었고, 그걸로도 매우 만족스러웠던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글 조선 전도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또 레드야드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세기 그 지명면에서나 한글 표기면에서 그렇게 보셨고요. 아마 제가 미리 이제 고은숙 선생님 저 논고 잠깐 제가 스키핑을 했는데, 역시 이제 18세기의 한글 형태로 보인다는 말씀을 지금 갖고 계셔서 대체로 그렇게 봐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한글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불안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건 18세기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불안한데, 만약에 한글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 시기만큼, 그러니까 지명이 얘기해주는 만큼의 시기일 수 있다. 이제 그게 굉장히 좋은 점이고요. 최선웅 선생님은 이제 천주교 전파하고의 관련성을 좀 제시하셨는데, 이게 한글 표기가 18세기라 그러면은 굳이 여기하고 연결시킬 필요는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글 지도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선교사의 수요만 엮는 거는, 와만 엮는다는 거는, 선교사는 굉장히 제한된 수요고, 어떻게 보면 그 한글이 조선 후기 사회에 확산되어가는 과정과 이어서 본다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민중들의 수요하고 여성들의 수요, 이거하고 연결시키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더 뭐랄까, 이 지도의 가치를 좀 더 높여주는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 작년에 그 시론을 썼을 때 서울대 역사박물관 소장 목판본 동국지도하고 굉장히 비슷해 보였다. 이 목판본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의 텍스트로 정착됐다는 뜻이니까요. 이제 필사본하고는 조금 뭐랄까, 사회적인 가치나 확산력 이런 게 좀 다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목판본하고 유사하다는 건 이제 굉장한 또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양자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앞에서도 보셨습니다. 그렇고 이게 하나만 있는가 했더니 그 개인 소장본이 하나 있고, 또 오른쪽 것은 서울 역사박물관 소장본입니다. 우리 한국의 그 지도 연구를 개척하신 그 이찬 선생님께서 수집하셨던 그것이 이제 서울 역사박물관의 기준이 되어서 좀 소장하고 계시고요. 여기는 이제 채색이 되어 있다는 좀 또 특징이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 전도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근데 여기서 제일 저희가 주목했던 지도는 김수홍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선 팔도 고금 총남도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뭐 굉장히 익숙하실 거고요. 아마 이제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조선 후기에 1673년에, 그러니까 사실 간기를 알 수 있는 굉장히 드문 지도입니다. 김수홍이라고 하는 성리학자가 그린 이제 제작한 지도인데, 보통 이제 한 1m 정도의 조선 전도를 목판본으로 제작하는 일이 이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흐름이 이제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18세기에 눈부신 지도학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 장짜리 조선 전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지도는 기존의 정척 양성지 유형의 전도나 그보다 이전에 이회 유형, 그러니까 혼일강리 역대국 지도에 들어있는 그런 정도의 윤곽을 가진 지도 중에 선택돼야 되는 상황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등장한 이래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해좌전도가 지식층의 주목을 받을 때까지 이 해좌전도는 동국지도의 윤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대중들의, 그러니까 지식인층의 지적 수요를 감당할 만한 정보들이 해좌전도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라면, 해좌전도가 유행하기 전까지는 결국 조선전기 유형들이 유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요게 이제 말하자면 혼예강리도에 있는 거고, 요게 오른쪽 게 조선팔도 고금 총남도라고 하는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도 참 드릴 말씀이 많은 지도인데,
그러니까 1673년이면은 이제 그 소위 이제 병자호란의 수치를 겪고 얼마 안 된 시점인 거죠. 이제 칼을 갈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죠? 북벌론도 막 이야기가 나오고 막 이럴 때인데, 그래서 이 김수홍이라고 하는 골수 성리학자는 조선 팔도의 어제와 오늘을 한눈에 보는 지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왜? 이 나라는 너무나 대단히 성리학적인 전통에 충실한 나라, 그러니까 도의의 나라여서 청나라 따위와는 같이 하늘을 잇고 살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여기다 얘기를 적습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군은 성리학적인 이념에 따라서 충신, 효자, 연력가 가득 찬 나라여야 해요. 그래서 각 지역의 정보를 그런 형식으로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빼어난 경치가 있어요,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을에 충신, 효자, 연려가 있었어요라는 정보를 이해하는 게 이 국토를 이해하는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사람이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었는데 무슨 다른 생각이 지금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말이 맞죠? 이 사람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한글 조선 전도에도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영향이 주로 압록강, 두만강 이북의 지명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조선 후기 지도 대부분의 지도에는 청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 심하죠? 현실을 부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드시죠? 근데 이제 제가 막 설득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청중들을. 명나라가 우리한테 조선 임진왜란 때 도와줬던 걸 생각하면 그거 잊으실 수 있으세요? 6.25 때 미군이 도와준 걸 잊으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그게 달라요? 시진핑이 와서 박근혜 대통령 때 와서 우리는 혈맹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왜 부정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죠? 오래됐다고 잊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그래서 그 미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유엔 묘지 있잖아요. 여기 지금 명나라 군사 묘지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7년 전쟁을 도와줬는데. 그죠? 임진왜란 끝나고 정묘호란 끝난 다음에 명나라 군사가 오래 주둔했습니다. 지금 미군이 주둔하듯이. 왜요? 일본군이 쳐들어오면 또 망할 것 같아서. 실제로 걱정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진주박물관장이었잖아요. 제가 경략복궁 요편 같은 사료들을 번역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 사업을 추진했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조선에다가 병참을 계속하기 위해서 저 절강성에서 배를 징발해다가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요. 물론 명나라의 이해를 위해서였겠죠. 그러나 포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였다고요, 명나라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조선 후기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그 역사를 이해하지 않으면 바보 같은 놈들이네, 망한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대보단 같은 게 다 바보짓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대보단 같은 거. 그럼 바보 같은 일이 어딨어요? 동묘 같은 거 왜 만들어? 청나라가 지금 이미, 그죠? 그러니까 그랬다고요.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막 역설하는 이유는 지도가 그래서 그래요. 지도가 19세기 말까지 계속 그 세계관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20세기 초에 여러분 의병장 중에 유인석이라는 분 아시죠? 네, 그분은 이제 소위 위정척사파입니다. 성리학적인 이념으로 굉장히 무장한 분이에요. 그분 입장에서는 1912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에 남긴 책에 중화의 문명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가세요. 그분은. 시대착오적이죠, 물론. 그죠? 1912년에 그래 시대착오적인데 그분을 보면 17세기에 18세기의 조선 지식인들이 어떤 정도의 정서를 갖고 살았는지를 짐작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1912년에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 일제하고 싸웠어요, 그분은. 그렇죠? 시대착오적인 사람이어서 정신 나간 일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면 됐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런 지도예요, 이게. 그런 지도인데 그 조선 팔도 고금 총남도가 저는 우리 한글 조선 전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도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한 장의 조도 위에 조선 전도를 올려서 유통시키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말하자면 조선 후기의 첫 지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근데 1673년이라고 하는 꽤 긴 먼 과거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도처에 다 남아있다 그러면 이제 영향력에 대해서 좀 더 그렇게 할 텐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근데 이 지도가
여기서 역사 정보만 싹 뺀 상태로 오른쪽 지도로 넘어갑니다. 예, 이거 이름도 거의 비슷해요. 조선 팔도, 여기는 고금이란 말을 뺐어요. 역사 정보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총남지도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어떤 근데 여기서도 보시지만 서울 저 한성이 도시 중심에 한반도 중심에 들어있죠.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릴 게 많아서 그래요. 궁궐까지 그리려니까 이 축척안에다가, 그죠? 이거 엉성한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 관광지에 가시면 옛날에 경주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경주 읍내를 크게 그리고 주변부는 작게 그리는 게 현명합니까? 안 현명합니까? 나름대로의 전략입니다. 그죠? 이것도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 나중에 저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 국회의원 당선 지도 한번 보시면요, 서울이 이렇게 똑같이 그려요. 왜? 서울의 국회의원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거 설득 드린 거예요. 그죠? 설득 되시죠? 네. 필요에 따라서 그린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목판본으로 그리는 흐름이 존재했다. 이제 이런 흐름을 위해서 아까 보셨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회 계통의 지도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 보시게 되면 여기에 각 도에 여기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여기 고을이 몇 개다. 고을이 몇 개인데 그 고을 중에서도 뭐 말하자면 부사는 몇 사람이고 군수는 몇 사람이고 현감은 몇 사람, 연령은 몇 사람, 이런 정보들을 싣기 시작해요. 예.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여기다가 그러면 차라리 그 이제 군사 정보 관련해서 그런 정보를 군사 정보 관련해서 각 그 진보의 이름도 다 실어주자. 이런 것까지 필요하면 그것도 실어주자. 이렇게 말하자면 당대의 지식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막 담게 돼요, 여기다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제가 볼 때는 국방 생각되잖아요. 진과 보의 이름을 적어. 제가 볼 때는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 벼슬자리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식으로 읽혀요. 지금 보면 이걸 가지고 국방을 논해요? 그런 생각이 전 들어요. 왜냐하면은 되게 외관을 돌다가 내관으로 들어오거든요. 한성의 자리를 얻는단 말이에요. 6조 안에. 그러니까 처음에 과거 급제하고서는 바로 무슨 저기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디 저기 외관직을 돌다가 외관직만 돌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읽혀요. 그게 사대부들이 생각하는 어떤 유용한 정보가 뭐였을까? 이제 그런 유용한 정보들을 지도에다 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읽을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요거 이제 윤과 거의 비슷하죠. 근데 여기에 정보가 이제 또 들어가는 게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드디어 또 역사 정보가 다시 들어가요. 역사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정신을 잃고서 살 수 있나? 역사가 없는 민족은 어쩌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도. 그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지식인의 요구에 따라서 지도는 변화한다는 거죠. 고정불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조선 후기에 이런 역사 정보를 원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었다고요. 제가 지금 전론으로 공부하고 있는 13장짜리 여지도, 그게 전형적으로 그래요. 처음엔 역사 정보가 없었어요. 17세기에는. 17세기에는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요거예요. 요지도인데 이건 이제 18세기 버전이에요. 그 13장짜리. 그러니까 천하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국도가 들어가고 조선팔도, 총남도 들어가고 팔도도 들어가고 일본도 들어가고 유구도로 들어가는 지도예요. 그러니까 지도로 구성한 세계예요. 사회과 부도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는 청나라가 없어요. 왜? 청나라는 곧 망할 나라예요. 망해야 돼. 망할 나라를 왜 그려요? 그죠?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현실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지도를 조선 망할 때까지 그렸어요. 조선 사람들이. 예. 근데 현상이 그렇다고요. 옳든 그러든 간에.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그렇게 그렸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18세기 지도에, 그러니까 그 병자호란이 직후에는 어떤 지도를 그렸냐면 역사 정보는 안 넣었어요. 그냥 이 천하도의 중심에다 중국을 두고, 여기 중국이 있잖아요. 그죠? 커서 보시면 중국 있죠. 그죠? 딱 중국에다 딱 줬어요. 근데 이거는 중국이라고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이 아니에요. 근대법적 세계 질서 속에서 서로 평등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나라, 한 나라 중에 하나로서의 중국, 패권국가 중국이 아니에요. 로마 문명 같은 거예요. 보편 문명의 중심으로서의 중국이에요. 제가 계속 구분하려는 거 노력하는 건 어느 정도 전달이 되시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오늘날 사드 보복을 하는 중국하고는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구분해서 생각하시라는 거죠. 제가. 조선시대 그 사람들 그렇게, 후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죠. 7년 동안 도와줬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철학적인 세계 질서가 또 존재하는 거예요. 아유, 4대 자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이야. 제가 시간이 어떨까 모르겠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도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거는 그냥 그 말하자면은 왜 여러분들 그 이제 박물관에서 근무하신가 유명조선국이라는 그 글귀로 조선 후기 사대부들의 묘비명이 시작되는 거 다 아시죠? 유명조선국이라고 살았다고요. 유명은 구체적인 명나라, 사드 보복하는 중국이 아니에요. 보편 문명이니까. 그 보편 문명 속에 한 조선국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나라의 사대부였다라고 쓰고 싶었던 거예요. 묘비명에다가. 그래서 유명조선국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로 보는 유명조선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세계 속에다가. 이제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논문을 발표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거 가지고 모자라겠어. 그리고 이 중국은 뭐겠어요? 명나라의 중국입니다. 청나라는 존재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다만 여기에 뭐 여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청나라는 표현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저 오랑캐 놈들 정도로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일본도 조선 전기의 일본입니다. 조선에다가 사대교리는 하던 그 일본을 그리고 싶어요. 유구를 그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 먼 나라인데 우리한테 사대를 했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유구는 사스마번에 복속되어서 우리하고 관계도 없어요. 이제 그래도 그려요. 왜? 그 이상적인 질서를 회복해야 되니까. 네. 조선 후기의 지도의 흐름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도고, 이건 이제 그 아까 조선 전기의 국가 표준 지도라고 할 수 있는 조선 방역 지도 부분이죠. 요거는 이제 윤선도가 그렸던 거, 1710년대 그렸던 거, 요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큰 지도들이에요. 그죠? 요거를 보급판으로 굉장히 럭셔리한 지도입니다. 이거는 보급판을 만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보급판으로 이제 만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 지도 같은 경우 규장각 지도인데 제가 주목했던 건 여기에 쓰시마 지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우리 한글 조선도에 쓰시마 지명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글 지도만큼 쓰시마 지명이 많은 이런 류의 한 장짜리 지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하고 영향관계가 있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현존 자료로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조선 전도의 모본이 되었던 한자 지도는 이런 여러 지도 계통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넣어서 만든 지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높아질 거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 지도를 보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미를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심의엔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안 들어가야 맞죠. 그리고 이 지도도 제가 보면 여기도 보면 제가 이 오른쪽 지도를 크게 하면 이제 왼쪽 지도예요. 보면 여기다가 한글로 부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럼 과도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야, 이제 이러다가 이제 이러지 말고 우리 동이 어멈을 위해서 한글로 한번 그려보자고. 그거 뭐 못할 게 뭐 있어?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영화를 찍는 겁니다, 지금. 그럴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예? 임금님도 따님한테 한글 편지를 써주는데, 예? 그렇죠? 굉장히 막연한 가능성이지만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지도가 이제 우리 그거고요. 보시면 아까 우리 제 앞발표에서 그 세세한 그 특성들에서는 잘 분석해 주셨어요. 제가 또 주목해서 봤던 게 도별로 원형 테두리 동그라미로 구분을 했다는 점. 이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당대의 지도학적 속성을 굉장히 충실하게 따르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냥 번역본이 아니라 말하자면 한자본 지도에서도 따랐을 만한 지도학적 스탠다드를 따르고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얘기 많이 했던 정상기 동국지도 이런 게 다 이런 식으로 도별 구분을 하거든요. 굉장히 도별 구분은 의미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은 이제 다시 이제 동국지도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동국지도에 표기된 거의 비슷한 지도지만 이게 실제로 지명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 시기는 훨씬 떨어져요. 이게 이건 또 이제 18세기, 19세기로 넘어가는데, 근데 보면 보시게 되면 역사 지명이 우리 한글본 지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른쪽 지도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점이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굉장히 충실하다. 역사 지명을 옮기는데 굉장히 충실한 지도가 있었고 그거를 한글로 번안한 것 같다. 뭐 말하자면 또 혹시 하자면 근거가 있다면 아예 그냥 한글로 편집을 했다면 좋겠지만 그거는 아직 근거가 그렇게까지 얘기하기에는 근거가 너무 작으니까 사례가 적으니까 그렇게까지 갈 수는 그건 좀 비약이 될 것 같고 어쨌든 한자 모본 지도가 그런 지도였을 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의 하나의 방증 자료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보면 도별로 또 역사 정보를 이렇게다가 실어 놓은 겁니다. 앞에서는 없었죠, 그죠? 여기서는 그럴 지면이 없었잖아요. 근데 조선 후기에 역사 정보를 중요시하는 그 흐름을 따라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이제 여기다 이건 19세기 지도인데요. 이렇게까지 막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조했던 그 해좌 전도가 오른쪽 지도입니다. 여기에는 정상기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 제작자의 윤곽을 그대로 쓰면서도 이제까지 아쉬웠던 한 장짜리 지도의 포맷을 취하면서 역사 정보 플러스 행정 군사 정보 그 다음에 또 관광 정보도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금강산 얘기가 막 뜨르르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아름답다 뭐 이런 거 이런 정보가 그러니까 저는 이 해자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요 서로 영향관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또 주목해서 한번 또 봐야 되는 게 여기 이제 아까 요 말씀은 보셨죠? 각 도에 몇 개의 고을이 있는지 그죠? 그게 있고 여기는 33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포인트하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표로 정리되어 있죠, 그죠? 여기는 이제 역의 수, 그 다음에 보의 수, 요것도 이제 여기서 표기를 했어요. 이 시대의 보편적인 양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334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게 셈이 잘 안 맞아요. 좀 속상하게. 괜히 시간 들여놓고 했는데 셈이 안 맞아요. 굉장히 속상합니다. 시간은 많이 드는데.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이제 주목해서 보실 게 아국 지형이 해좌 사향이라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요게 그럼 언제 나오냐? 아까 얘기했던 1673년 그 지도에는 안 나옵니다. 그 조선 팔도 고금 송남도에 안 나오는데 이 지도 말고 아까 13장짜리 지도 있었죠. 여지도. 거기가 이제 주로 이제 18세기 그러니까 17세기 후반에 나오는데 그 지도에 해좌 사향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죠. 이 문구가. 그러니까 해좌 사향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직 본격적인 해석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실학자들이 그 표현을 써요. 우리나라는 이제 해좌 사향이다. 근데 그래서 그것도 이제 소위 중국과의 관련 속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한 노인이 해좌 사향으로의 위치로 중국에 읍을 하는 모양새다라고 표현을 해놔요. 네. 근데 이제 현대 한국인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게.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말라고 제가 명나라의 존재, 보편문화의 존재를 그렇게 역설을 한 거예요. 좀 덜 기분 나쁘시라고. 그렇죠? 현대의 국제법적 질서를 가지고 그 시대를 재단하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중할 만한 나라였던 거예요. 모든 제도문물이 출발했고 그래서 게다가 윤진아라는 때는 목숨까지 살려줬어. 어떡하실래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하고 저는 관련이 있는 문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해좌 사향이란 문구가. 그래서 보면 여기 또 보면 정북, 정남, 정동, 정서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정북이 어디예요? 뭘 기준으로 하시면 정북이 나와요? 그죠? 그냥 어떻게 나침반으로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기준은 어디로? 한성에서 해야 될까요? 그것도 헷갈리잖아요. 그죠? 뭘로 기준으로 해서? 한성일 것 같은데 한성에서 정북이 온성이에요? 여기 다 온성이라고 써 있거든요. 온성 아니거든요. 해좌 사향으로 하면 온성이 되는 거예요. 해남이 되고. 그래야 북경을 향해서 읍을 하게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확증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당시의 세계관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편문화에 대한 존중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보편문화에 대한 존중. 인이, 예지, 도리에 대한 존중. 예.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4대 자소라는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 4대는 우리만 아시잖아요. 4대주의. 굉장히 나쁘죠.
속상하죠, 그죠? 근데 가족의 질서를 보면 어때요? 그죠? 우리는 어버이를 섬기면 어버이가 어떻게 해요? 보살펴 주시죠. 그게 자소예요. 그죠? 상호적인 관계라고요. 4대는 일방적인 관계로만 느껴지잖아요. 그죠? 4대주의는 그죠? 근데 그러니까 가족의 질서가 세계 질서로 확대된 게 4대 자소의 논리예요. 그게 성리학적 세계 질서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은 그 속에서 강대국을 인정하면서 사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런 논리가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요즘도 관세를 30%에서 15% 그러지 않아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그죠? 힘의 논리가 지금 없어요? 있다고요. 근데 힘의 논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세계관이 그거였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이제 그래서 그 해좌사양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17세기 후반, 그죠? 그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은 뒤 해좌사양이라는, 근데 이제 조선 전기에 있으면 그때도 그 생각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여튼 굉장히 좀 섣부른 생각을 지금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온 거고, 그게 이제 이어졌죠. 여기 동국지도 나오죠. 그죠? 아곡 해좌사양 나오죠. 그죠? 이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리도 1073리 나오죠. 요게, 아까 김수웅의 조선팔도 고금 총남지도에 나와요. 단단히는 절사했어요. 그 다음에 남북, 여긴 삼천이라고 나왔죠. 이게 우리나라 삼천이라고 그러는데 이천이 너무 작게 보였던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여기도 삼천이죠, 그죠? 똑같이 잘못했잖아요, 그죠? 삼천으로 해. 근데 이천이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경선이 13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660리거든요. 그렇게 세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337리가 맞아. 근데 98도 고금 총남도에는 단단히를 절사해서 2370리로 나와 있어요. 그걸 따서 쓴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그게 13장짜리 여지도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어느 게 선운지는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흐름이 보인다는 거고, 이제 제가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북쪽 보이잖아요. 그죠? 동국지도하고 여기 필요한 거는 다 베껴서 그렸어요. 여기에 청나라는 없어요. 여진이어야 돼요. 말하자면 이제 중국의 말을 잘 듣던 때, 건주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낭랑, 동주, 안시성 그런 지명들이 나오고요. 이런 쭉 그런 지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여기 보면 대명이라고 써놨잖아요. 그죠? 존중감이 드러나죠. 그죠? 보편 문화에 대한 존중감. 그죠? 원군을 보내줬던 거에 대한 존중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대명, 개원위니 북경서 3,500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게 여기도 나오고요. 요게 조선팔도 고금동 총남도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한 장짜리 조선전도에 다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 지도만 특징적으로 나온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 지도가 중요하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보편 문화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죠? 설득을 하려면 그죠? 명나라가 하는 지도를 지정하려고 그러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게 김수홍의 총남도 망주 지역 지명과 주기문이 조선전도 대다수 기재돼 있어서 영향관계를 강력하게 시사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보시기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흑색으로 된 거는 한글 조선전도에만 기재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어디서 봐서 했겠죠? 적색으로 된 거는 조선전도하고 조선팔도 고금 총남도에 함께 기재돼 있는 거예요. 거의 다 기재돼 있죠, 그죠? 거기서 온 거예요. 온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줄 그은 거는 한글 조선전도하고 동국지도에도 기재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조선팔도 고금 총남도하고 조선전도가 굉장히 만주지명에서 유사성이 강하다. 어떤 흐름을 통해서 그렇게 이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장백산 백두산이에요. 우리는 장백산이 백두산을 부르는 중국 이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창발산, 그죠? 근데 이 지도에는요, 별도의 산으로 나와요. 한번 보시죠. 백두산 있죠? 한자로. 그 다음에 여기 장백산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별도의 산으로 해놨어요. 근데 이 흐름도 그 김수홍의 지도에서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근데 장백산, 백두산을 별도의 산으로 해놓은 지도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뭐 옛날 그거 이제 서울서 뭐 560리 뭐 이런 거 그죠? 정서, 정동, 정북, 정남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싹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가? 근데 이것도 계산하는 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자기가 그렇다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지도마다 보면 조금씩 또 좀 차이가 나요. 좀 차이가 나서 조금 혼란스럽긴 한데 어쨌든 해남이 남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자로 육반이라고 썼죠. 평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명, 그 다음에 일부 안주 병영만 이런 식으로 소위 일정이 그려져 있어요. 6일 반 걸린다는 거예요. 요건 아마 한자로 쓰는 게 훨씬 더 잘 보였을 거예요. 기호로서 훨씬 더 명료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6일 반이라고 쓰려고 그래 보세요. 힘들지.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색깔 다른 거 보이시죠? 그죠? 도별로? 그죠? 근데 북쪽 지방은 구분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북쪽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뭐 왜 그랬는지 좀 알아볼 일이지만 어쨌든 가락국 보이시죠? 압도국 보이고 신나 보이죠? 그죠? 맥국 보이고 굉장히 많이 표현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맺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글 조선돈도가 조선 후기의 한 장짜리 조선전도로서 유통된 지도들의 계보를 잇고 있는 것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 시원이 되었던 조선 팔도 청남도와 직접적인 영향관계 속에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지도로서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 같고 게다가 거기다가 한글로 표기됐다라는 거는 제가 그랬다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지도로서의 일반적인 당시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지도 제작의 규범, 일반적인 규범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도별 구분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도시에 대해서 그 거리를 일정으로 표시하는 당시의 당대 지도들의 부분들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13장짜리 지도 이게 사실은 주류입니다. 조선 후기에서 지식인들이 세상과 국토를 이해하는 가장 기초적인 텍스트로서 활용되었던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여지도류들이고 그래서 지금 각급 박물관에 각 골동상에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이게. 그리고 집안에도 소장이 많이 돼 있어요. 이 지도는. 그래서 근데 이 지도류들의 발전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한 장짜리 지도들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 계보 위에 우리 한글 지도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